네, 엄마. 천국에서 만난 5사람 미치 앨범 장편 소설 그 2번째 만남 희생의 장 시작할게요. 에디는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꼈다. 하늘은 다시 코발트색에서 회색으로 변했고 주변에는 쓰러진 나무와 시꺼멓게 쌓인 돌 무더기가 보였다. 에디는 팔과 어깨, 허벅지, 장단지를 꽉 쥐었다. 전보다 강해진 것 같았지만 발가락을 건드려 보니 아까처럼 잘 되지 않았다. 이제는 팔다리가 유연하지 않을 뿐더러 몸의 근육이 죄다 피아노 줄처럼 뻣뻣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까운 언덕에 부서진 트럭이 방치되어 있었고 동물의 뼈가 썩어가고 있었다. 에디는 얼굴에 뜨거운 바람이 훅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하늘이 노란색으로 활활 타올랐다. 그는 다시 뛰었다. 이제는 뜀박질이 달랐다. 군인처럼 규칙적인 동작이었다. 천둥 소리가 들리자 에디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배를 땅에 대고 팔을 써서 가까스로 기어갔다. 하늘이 뻥 뚫리더니 갈색 빗줄기가 주룩주룩 쏟아졌다. 에디는 입가에 모이는 흙탕물을 뱉으며 머리를 숙이고 진흙탕 속을 느릿느릿 기었다. 마침내 머리가 단단한 곳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드니 소총이 땅에 박혀 있고 그 위에 철모와 군번표가 걸려 있는 게 보였다. 빗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군번표를 꺼내 들고 수수대를 엮어 만든 벽 속으로 기어가 무릎을 끌어당기고 앉았다.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곳은 천국인데 군변포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간다. 꼭 가야 해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원해서 참전하기도 한다. 그들은 때때로 전쟁에 반드시 가야 할 것처럼 느낀다. 주먹을 들면 용기 있고 꼬리를 감추면 겁쟁이라는 식의 슬픈 이야기를 수백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이리라. 어느 비 내리는 날 아침 에디는 미국이 새롭게 뛰어든 전쟁에 자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싸우고 싶었다. 어머니는 그가 참전하는 걸 기꺼워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소식을 듣자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천천히 연기를 뿜어냈다. 언제 가냐? 아버지가 물은 말은 그게 전부였다. 에디는 진짜 총을 쏴본 적이 없어서 루비가든의 사격장에서 총 쏘는 연습을 시작했다. 5센트짜리 동전을 넣으면 기계음이 들렸고 방아쇠를 당겨 사자나 기린 같은 동물 사진을 맞췄다. 미니 기차의 브레이크 레버를 조정하는 일이 끝나면 매일 저녁 사격장으로 갔다. 루비가든에는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았다. 대공황 이후 롤러코스터 가동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탈 것은 주로 성인 남성의 허벅지보다 낮은 기차가 대부분이었다. 군에 자원하기 전 에디는 목표를 세우고 기계공학을 공부할 학비를 모으고 있었다. 형 조는 계속 주제 파악 좀 하시지 그 머리로 뭘 하겠다고 라고 놀렸지만 그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전쟁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전쟁이 터지자 루비가든은 급속히 경기가 나빠졌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고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로 아이들은 에디에게 목말을 태워달라고 했다. 그가 부탁을 들어주면 아이의 엄마들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목말을 태워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에디는 아이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이다. 에디 역시 자신이 멀리 있는 그 사내들 속에 속하게 되리란 걸 알았다. 미니 기차의 트랙에 기름을 칠하고
브레이크 레버를 조종하던 생활은 끝나리라. 전쟁은 그가 남자임을 확인시켜줄 공간이었다. 어쩌면 누군가 그를 그리워할지도 몰랐다. 입대하기 며칠 전 에디는 사격장에서 총을 겨누는데 집중했다. 탕. 실제로 적을 쏜다는 상상을 해보려 했었다. 탕. 그가 총을 쏘면 상대는 비명을 지를까? 탕. 아니면 사자나 기린처럼 그냥 쓰러질까? 탕.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냐? 미키 셰이가 뒤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깔인 미키 아저씨는 땀을 줄줄 흘렸고 뭘 마셨는지 얼굴이 벌갰다. 에디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총을 쐈다. 탕, 다시 한번 탕, 또 한번. 미키 아저씨는 신음을 내뱉었다. 에디는 술 취한 미키가 그만 가주기를 바랬다. 미키가 시근덕거리는 숨소리와 콧바람 소리, 마치 펌프로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와 에디는 집중할 수가 없었다. 에디는 계속 총을 쐈다. 갑자기 미키가 에디의 어깨를 쥐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에디. 전쟁은 게임이 아니야. 총을 쏴야 한다면 제대로 쏴야 해. 알겠니?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주저하지도 마라. 총을 쏘면서 누구를 쏘고 있는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니? 집에 돌아오고 싶다면 그냥 총을 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가 에디의 어깨를 더 힘껏 쥐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죽게 한다고. 에디가 몸을 돌려 미키를 바라보는 순간 미키가 뺨을 세게 때렸다. 에디는 본능적으로 반격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미키는 트림을 하더니 흔들흔들 물러섰다. 그러더니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물끄러미 에디를 바라봤다. 기관총에서 우웅 소리가 멎었다. 에디는 동전이 다 떨어졌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간다. 때로는 꼭 가야 해서, 때로는 본인이 원해서. 며칠 후에 에디는 천으로 된 가방을 챙겨서 루비가든을 떠났다. 비가 멎었다. 에디는 젖은 몸을 떨면서 수숫대 발치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줄기를 벌리니 아직도 땅에 박혀있는 소총과 철모가 보였다. 왜 병사들이 이렇게 하는지 기억이 났다. 그것은 그들의 시신을 묻었다는 표시였다. 에디는 무릎으로 기어나갔다. 멀리 작은 산마루 밑에 마을이 보였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폭격을 맞은 데다 불에 타서 돌 무더기에 불과했다. 잠시 입을 약간 벌리고 바라보니 그 광경이 더 분명히 보였고 바로 그때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가슴이 조여왔다. 바로 여기, 그가 아는 장소였다. 꿈에 나오던 그곳. 천연두, 갑자기 누군가 말했다. 에디는 몸을 확 돌렸다. 천연두, 장티푸스, 파상풍, 황열병. 옆에 서 있는 나무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황열병이 뭔진 알아내지 못했지. 빌어먹을 그 병을 앓을 놈을 만나지 못했거든. 강한 억양, 남부 출신인 듯 약간 질질 끄는 데다 몇 시간 넘게 소리를 지른 사람처럼 걸걸한 말투였다. 그런 병에 대비해 주사를 다 맞았는데 난 여기서 죽었지. 말처럼 건강한 몸으로 말이야. 나무가 흔들리더니 작은 열매가 에디 앞에 떨어졌다. 사과를 좋아하나? 에디는 고개를 들고 헛기침을 했다. 나와. 그가 말했다. 올라오라고. 상대가 말하자마자 에디는 나무 꼭대기 가까이 올라서 있었다. 웬만한 건물만큼 큰 나무였다.
에디가 큰 가지에 양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자 아래쪽 땅이 아주 멀리 보였다. 그는 작은 가지와 나뭇잎 사이로 군용 작업복을 입은 사내의 그림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사내는 큰 가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쑥검정 투성이었고 눈은 작은 전구처럼 벌갰다. 에디는 침을 꿀꺽 삼켰다. 대위님, 대위님이세요? 그들은 같은 부대 소속이었고 대위는 에디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싸웠는데 그곳에서 헤어진 뒤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대위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의 규칙을 설명해 주던가 병사? 에디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땅이 보였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는 죽었습니다. 에디가 말했다. 맞아. 그리고 대위님도 죽었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럼 대위님이 제 두 번째 사람인가요? 대위는 담배를 손에 들었다. 이 위에서도 담배를 피우다니 믿을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씩 웃었다. 그리고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더니 흰 구름 같은 연기를 내뱉었다. 날 만날 줄은 몰랐겠지? 에디는 전쟁터에서 많은 걸 배웠다. 탱크 꼭대기에 앉아있는 법도 배웠고 철모에 찬물을 받아서 면도하는 법도 배웠다. 참호에서 사격을 할 때는 포탄이 나무에 맞아서 그 파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다. 또 담배도 행군도 배웠다. 군용 점퍼와 무전기기, 카빈 소총, 방독면, 기관총용 삼각대, 배낭, 탄약대 몇 개를 한꺼번에 어깨에 메고 로프로 엮은 다리를 건너는 법도 배웠다. 걸레밥 물 같은 커피를 마시는 법도 배웠다. 외국어도 몇 마디 배웠고 침을 멀리 뱉는 법도 배웠다. 첫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면 초조한 환호성을 지르고 병사들끼리 축축 치면서 모든 게 끝났다는 듯이 미소를 짓는 법도 배웠다. 아, 이제는 집에 갈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 어린 미소였다. 또 두 번째 전투를 치른 병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에 빠진다는 것도 배웠다. 휘파람을 부는 법, 돌이 울퉁불퉁 솟은 바닥에서 자는 법, 더러운 옷을 일주일쯤 계속 입고 있으면 진드기가 살을 파고들어 가렵다는 것도 배웠다. 사람 뼈가 쌀갓을 뚫고 나오면 진짜 하얗게 보인다는 것도 배웠다. 재빨리 기도하는 법도 배웠다. 동료 병사들이 자신의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대비해 어떤 주머니에 가족과 마거리색에 보내는 편지를 넣어둬야 하는지도 배웠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면서 수송기에서 내리려 할 때는 아무리 강한 근육질의 사내도 신발에 토산물을 쏟는다는 걸 배웠다. 장교들도 전투 전날 밤에는 잠꼬대를 한다는 것도 배웠다. 포로가 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지만 어떻게 포로를 잡아야 하는지는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필리핀 제도에서 그의 부대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모두 은신처를 찾아 흩어졌고 하늘은 불이 붙은 듯 환했다. 에디는 도랑에서 동료가 아이처럼 훌쩍대는 소리를 들었다. 입 다물어 라고 소리쳤는데 적군이 총을 동료의 머리에 겨누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디의 목덜미에 찬 기운이 느껴졌다. 그의 등 뒤에도 적군이 있었다. 대위는 담배를 비벼 껐다. 그는 다른 부대원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늘씬한 몸에 두드러진 턱이 돋보이고
돋보이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그 시절의 배우와 비슷할 정도로 용모가 빼어났다. 병사들은 대위를 좋아했다. 성질이 급하고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담배 때문에 누렇게 된 이가 훤히 보이는데도 잘 따랐다. 대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대원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고 병사들은 그 약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대위님, 에디가 여전히 굳은 몸으로 입을 열었다. 맞네. 충성.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고맙군. 오랜만입니다. 대위님 모습이. 왜 마지막에 봤을 때랑 같아서? 대위는 씩 웃더니 나뭇가지 너머로 침을 뱉었다. 그는 에디가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말했다. 맞아, 여기선 침을 뱉을 이유가 없지. 병도 들지 않아. 숨소리는 언제나 똑같고 짬밥도 믿기 어려울 정도고. 짬밥? 에디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곳이 천국일까? 대위님 보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줄곧 같은 아파트에서만 살았을 뿐 아니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보수하는 정비공이었습니다. 페리스 회전바퀴나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같은 놀이기구를 관리했지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지낸 셈이지요. 제 말은 에디는 침을 꿀꺽 삼키고 덧붙였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대위가 뻘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에디는 처음 파란 사내를 만나서 궁금했던 질문을 차마 던지지 못했다. 대위도 자기 때문에 죽었을까? 대위가 턱을 쓱쓱 문지르며 대답했다. 나는 늘 궁금했다네. 우리 부대원들이 계속 연락을 했나? 윌링햄은? 모터는? 스미티는? 그들을 만난 적이 있나? 에디는 그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사실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다. 전쟁은 그들을 자석처럼 달라붙게 해주었지만 자석처럼 떼어놓기도 했다. 그들이 본 것들, 그들이 한 짓들, 그것들을 그냥 잊고 지내고 싶었다. 에디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희는 모두 흩어졌습니다. 대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자네는 놀이공원으로 돌아갔나? 살아서 돌아가면 다들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자네가 놀이기구를 공짜로 태워주겠다고 해서 말일세. 사랑의 터널에는 남자 하나에 여자 둘씩 넣어주겠다고 했잖아. 자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에디는 씩 웃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고 그들은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놀이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렀습니다. 떠나려고 노력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봤죠. 한데 이놈의 다리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우린 놈들의 이름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또 놈들이 우리 이름을 아는 것도 원치 않고. 대위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은 포로 생활에 적응하기 마련이지만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시카고 출신의 깡마른 수다쟁이 모터는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면서 턱을 문지르다가 젠장이라고 되뇌었다. 브루클린 출신의 소방대원의 아들인 스미티는 늘 조용했는데 뭘 삼키는지 목젖이 움직이곤 했다. 에디는 그가 혀를 씹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빨간 머리칼을 가진 어린 라보조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으로
깨어있을 때는 무표정했지만 밤만 되면 난 안 돼요, 난 안 돼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곤 했다. 에디는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느라 씩씩거렸다. 몇 시간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손바닥을 때려대면 관절이 툭툭 튀어나왔다. 어릴 적 야구를 하면서 안달했던 모습과 똑같다. 밤이면 루비가든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 회전 목마에서는 손님 5명이 벨이 울릴 때까지 계속해서 원을 돌았다. 그는 친구나 형, 마거릿과 경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꿈이 바뀌면 미친놈 넷이 바로 옆에 있는 목마를 타고서 그를 쿡쿡 찌르며 비웃었다. 에디는 루비가든에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며 인내심을 훈련했다. 놀이기구가 한 바퀴 돌기를 기다리고 파도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그는 나가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다. 이를 악물고 손바닥을 탁탁 치면서 옛날 동네에서 벌이던 싸움들을 떠올렸다.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리쳐 2 아이를 병원에 보냈던 시절도 있었다. 적군 경비병들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지 그려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함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총검이 번뜩였고 미친놈 넷이 그들을 깨우고 묶어 갱도로 들어가게 했다. 한 줄기 빛도 없었고 바닥은 차가웠다. 곡괭이와 삽, 양동이가 준비되어 있었다. 모턴이 말했다. 빌어먹을 석탄 광산이잖아. 그날부터 에디와 포로들은 적군이 군수물자로 쓸 석탄을 캐야 했다. 몇 명은 삽질을 하고 몇 명은 석탄을 긁어내고 몇 명은 슬레이트 조각을 가져와서 천장을 떠받칠 지지대를 세웠다. 그곳에는 다른 포로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외국인이어서 영어를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퀭한 눈으로 에디를 응시했다. 대화는 금지되어 있었다. 경비병들은 몇 시간마다 물을 한 컵씩 주었다. 하루 일과가 끝날 쯤이면 포로들의 얼굴은 시꺼멓게 변했고 몸을 숙이고 일하느라 목과 어깨 축지가 쑤셨다. 포로가 되고 처음 몇 달간 에디는 마거릿의 사진을 넣은 철모를 안고 잤다.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매번 같은 기도를 올렸다. 기도문을 똑같이 해서 밤마다 숫자를 헤아렸다. 주님, 마거릿과 엿새를 함께 있게 해주시면 이 엿새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마거릿과 아흐레를 함께 있게 해주시면 이 아흐레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마거릿과 열 엿새를 함께 있게 해주시면 이 열 엿새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4개월째 접어들면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라보조는 피부에 발진이 생기더니 설사를 심하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밤이면 더러운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옷에 실례를 했지만 깨끗한 옷이 없어서 300자를 위해서 알몸으로 잤다. 대위가 자기 자루를 라보조의 몸에 담요처럼 덮어주었다. 다음날 광산에 갔을 때 라보조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미친놈 넷은 동정심을 보이기는커녕 라보조가 일을 천천히 하자 막대기로 그를 쿡쿡 찌르며 계속 석탄을 긁어내려고 윽박질렀다. 그냥 내버려 둬. 에디가 화를 냈다. 그 중에 성질이 가장 더러운 미친놈 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에디를 후려 갈겼다. 에디는 주저앉았다. 어깨 쪽지 사이에 얼얼한 통증이 퍼졌다. 라보조는 석탄 몇 조각을 긁다가 쓰러졌다. 미친놈 투는 일어나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아프단 말이야. 에디가 일어나려고 버둥대며 소리쳤다. 미친놈 투는 그를 다시 후려갈겼다. 입담으로 에디, 너 자신을 위해서. 모턴이 속삭였다.
미친놈 2가 라보조에게 몸을 숙여 눈꺼풀을 뒤집었다. 라보조는 신음만 낼 뿐이었다. 미친놈 2는 과장된 미소를 짓더니 라보조를 아기 달래듯이 얼렀다. 그리고는 아 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 모두를 보고 웃으면서 포로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눈을 맞춰 확인했다. 그러더니 권총을 꺼내서 라보조의 귀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에디는 자기의 몸이 반으로 찢기는 것 같았다. 눈이 흐릿하고 머리가 멍해졌다. 탄광의 총소리가 메아리쳤고 라보조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모터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대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미친놈 2는 발을 움직여 시신에 검은 흙을 뿌리더니 에디를 노려보며 발치에 침을 뱉었다. 그가 미친놈 3와 미친놈 4에게 뭐라고 쏘아붙였다. 두 사람도 포로들처럼 망연자실했다. 그 순간 미친놈 3는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기도라도 하는지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하지만 미친놈 2가 총을 흔들며 다시 소리치자 미친놈 3와 미친놈 4는 느릿느릿 라보조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갔다. 탄광 바닥에 피가 줄줄 흘렀다. 어둠 때문에 마치 기름이 흐른 자국처럼 보였다. 그들은 라보조를 벽에 던져 놓았다. 곡괭이 옆이었다. 그 후 에디는 기도를 올리는 것도 날짜를 헤아리는 것도 그만두었다. 에디와 대위는 모두 라보조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대위는 적의 군수 물자가 부족해서 반쯤 죽어가는 포로들에게도 석탄을 캐게 하는 거라고 짐작했다. 탄광에서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에디는 밤마다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대위는 사정이 너무 나빠지면 적군들이 탈출할 거라고 예상했다. 아마 모든 걸 없애고 달아날 터였다. 그는 포로막사 뒤편에서 땅에 파놓은 구멍과 가파른 언덕에 세워놓은 커다란 기름통을 본 적이 있다. 기름은 증거물을 태우는 데 쓸 거야. 놈들은 우리 무덤을 파고 있다고. 대위가 속삭였다. 3주 후 달빛이 뿌연 밤 미친놈 3가 벽돌만 한 돌 2개를 들고 막사 안에서 보초를 섰다. 그는 지루했는지 돌을 공중에 던지고 받기를 시작했다. 3주 후 달빛이 뿌연 밤 미친놈 3가 벽돌만한 돌 2개를 들고 막사 안에서 보초를 섰다. 그는 지루했는지 돌을 공중에 던지고 받기를 시작했다. 돌은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졌고 다시 주워 던지면 또 떨어졌다. 검은 재를 뒤집어 쓴 에디는 돌이 떨어지는 소리에 짜증이 나서 고개를 들었다. 자려고 애쓰던 참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릿속에 앞으로의 일이 분명히 그려졌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다. 그가 속삭였다. 대위님, 움직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위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돌이요. 에디가 경비병 쪽을 가리켰다. 저게 어떻다는 거야? 대위가 물었다. 제가 저글링을 할 줄 압니다. 대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뭐야? 하지만 에디는 벌써 경비병을 부르고 있었다. 제대로 못하는군. 그는 양손바닥으로 공을 돌리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보라고. 이리 줘봐. 에디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한번 해보지. 줘보라니까. 미친놈 3는 조심스럽게 에디를 쳐다봤다. 에디는 경비병 중 그를 상대로 기회를 잡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해왔다. 미친놈 3는
가끔 빵 조각을 가져다 창문 구실을 하는 작은 구멍으로 넣어주곤 했다. 에디는 다시 손을 돌리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미친놈 3가 다가오다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되돌아가서 총검을 집어들고 다시 에디에게 걸어와 돌멩이 2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해야지. 에디는 수월하게 돌멩이 2개를 던지고 받기 시작했다. 그가 7살 때 공 6개를 동시에 던지고 받던 이탈리아인 쇼 출연자에게 배운 기술이었다. 나무 산책로에서 아주 오래도록 던져 올렸다 받고 다시 던지는 연습을 했다. 자갈이든 고무공이든 눈에 띄는 대로 던졌다. 그러니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다. 루비가든 부근에 사는 아이들은 덕분에 모두 저글링 기술을 익혔다. 에디는 돌멩이 2개를 빠른 속도로 돌려가며 던지고 받아 경비병을 놀라게 했다. 그러다가 동작을 멈추고 돌멩이를 내밀며 말했다. 하나 더 줘봐. 미친놈 3는 툴툴댔다. 3개를 달라고. 에디가 손가락 3개를 펴고 다시 말했다. 3개? 이즈음 모톤과 스미티도 일어나 앉았고 대위는 더 바싹 다가오고 있었다. 어쩔 작정이야? 스미티가 중얼댔다. 미친놈 3는 대나무 문을 열고 다른 동료를 소리쳐 불렀다. 미친놈 1이 큼직한 돌을 들고 나타났고 미친놈 2가 뒤따라 들어왔다. 미친놈 3는 돌멩이를 에디에게 내밀고는 뭐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더니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 보며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구경해보자라는 것 같았다. 에디는 리듬감 있게 돌을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 돌 하나가 손바닥만 했다. 그는 서커스 노래를 불렀다. 다다다 아아아. 경비병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에디도 웃었고 대위도 웃었다. 시간을 벌려고 억지로 웃어젖혔다. 가까이 다가와 에디는 노래 가사인 체하며 동료들에게 지시했다. 모턴과 스미티가 슬그머니 다가갔다. 경비병들은 자세가 흐트러진 채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에디는 숨을 참으려 애썼고 조금 더 오래 숨을 참았다. 공중에 돌 하나를 던진 다음 밑에서 돌 2개를 주고받고 떨어지는 돌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차례로 돌을 던져 올렸다. 와! 미친놈 3가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다. 마음에 들어? 에디는 더 빠른 속도로 돌 던지기를 했다. 돌을 높이 던지고 경비병들의 눈이 돌을 따라 움직이는 걸 확인했다. 그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아아아. 그러더니 가사를 덧붙였다. 내가 셋을 세면 아아아. 대위님 왼쪽에 있는 놈을. 미친놈 2가 의심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렸다. 에디는 루비가든의 서커스 단원들이 관객들의 관심이 흐트러졌을 때 짓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상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에디는 더 빨리 손을 움직이며 수를 셌다. 하나, 둘. 그는 다른 때보다 돌을 높이 던졌다. 경비병들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돌을 쳐다봤다. 개시! 에디가 소리쳤다. 그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돌을 확 잡아챘다. 동네에서 야구하던 시절의 투수 솜씨를 되살려 미친놈 2의 얼굴에 돌을 냅다 던져 콧뼈를 주저앉혔다. 에디는 2번째 돌을 받아서 왼손으로 던졌다. 돌은 미친놈 1의 턱으로 그대로 날아갔고 상대는 쓰러졌다. 대위가 그 위에 올라타고 총검을 빼앗았다. 잠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던 미친놈 3가 권총을 집어 마구 쏘아대자 모톤과 스미티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문이 덜컥 열리면서 미친놈 4가 뛰어 들어왔고 에디는 마지막 돌을 그에게 던졌다. 돌은 머리를 약간 비켜갔지만 그가 피할 때 대위가 창검을 들고 벽에서 기다리다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두 사람은 하나로 뒤엉켜 문 밖으로 굴러 떨어졌다. 흥분한 에디는 미친놈 투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마구 두들겼다. 동네에서 애들을 혼내줄 때도 이렇게 때린 적은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고 미친놈 투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한 번, 또 한 번 계속 때리다 보니 피와 살점과 석탄가루가 뒤범벅이 되어 검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때 총소리가 났고 에디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 바람에 관자놀이에 끈적이는 뻘건 액체가 묻었다. 고개를 드니 스미티가 적의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미친놈 투의 몸이 축 처졌고 가슴에서 피가 콸콸 솟구쳤다. 라보조를 위해서 스미티가 중얼댔다. 몇 분 만에 경비병은 모두 죽었다. 마른 몰골의 포로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맨발로 가파른 언덕을 향해 달려갔다. 에디는 다른 경비병들의 총탄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주위는 조용했다. 다른 막사는 텅 비어 있었다. 사실 수용소 전체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미친놈 넷과 그들만 남게 된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때 대위가 속삭였다. 폭격 소리가 나자 다들 달아났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룹일 거야. 언덕 꼭대기에는 기름통이 있었고 100m도 안 되는 곳에 석탄 광산의 입구가 있었다. 그 옆에 군수 창고가 있었는데 모터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수류탄과 소총 그리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화염 방사기 2대를 들고 나왔다. 태워버리자고 모턴이 말했다. 생일 파티 또는 송별 파티. 케이크에는 행운을 빈다, 잘 싸워 라고 적혀 있다. 바닐라 크림 장식에는 누군가 Come home soon, 빨리 돌아와 라고 썼는데 soon이 달라붙어 son이 되어 있었다. 돌아오라 아들이 된 셈이었다. 어머니는 벌써 에디가 다음날 입을 옷을 세탁해서 다림질해 두었다. 옷걸이에 걸어서 에디의 침실 옷장 손잡이에 걸고 밑에는 정장 구두까지 놓아두었다. 에디는 루마니아에서 온 사촌 동생들과 부엌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뒷짐을 졌고 사촌 동생들이 돌아가며 그의 배를 때리고 있었다. 사촌 한 명이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회전목마에 가리켰다. 야간 손님들을 위해 회전목마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아이가 소리쳤다. 말이다. 이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디는 그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까? 안녕 에디. 마가릿이 부엌문 옆에 서서 인사를 보내왔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에디는 항상 그랬듯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머리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며 생긋 웃었다. 마거릿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널 주려고 가져왔어. 생일 선물이야. 또 떠나니까. 마거릿이 선물을 건네며 다시 미소를 짓자 에디는 그녀를 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었다. 마거릿이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었다. 마거릿과 같이 있을 때마다 에디는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근사한데? 에디가 감탄하자 마거릿이 웃으며 대꾸했다. 열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에디는 못 들은 채 마거릿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다. 저기 있지. 혹시. 그때 누군가 다른 방에서 소리를 질렀다. 에디, 들어와서 촛불 꺼라. 그래, 우리 배고파. 아, 쉘, 쉿. 배고픈데 왜 그래? 방으로 들어가자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맥주와 우유, 시거도 있었다. 에디의 성공을 비는 건배가 이어졌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큰아들 조를 껴안았다. 조는 평발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다. 그날 밤 에디는 마거릿과 공원 안을 걸었다. 매표소 직원이며 음식점 노동상들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다들 에디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나이든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는데 에디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아들들이 이미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에디와 마거릿은 당밀과 배곡 열매, 루트비어맛 소금 사탕을 샀다. 그들은 조그만 흰색 봉지에 담긴 태피 사탕을 서로 먼저 집으려고 손가락 장난을 쳤다. 그러면서 곧장 오락장까지 걸어갔다. 에디가 오락기구 앞에 섰다. 손 힘을 테스트하는 기구를 잡아당기자 화살표는 힘 없는 손, 보통 손, 약간 센 손을 지나 단숨에 화끈한 손까지 올라갔다. 우와, 진짜 힘세다. 마거릿이 감탄하며 말했다. 화끈한 손이잖아. 에디가 근육을 만들어 보이며 맞장구를 쳤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영화에서처럼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난간에 기대어 섰다. 모래사장에는 넝마주이가 막대기와 찢어진 수건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거릿이 불쑥 말했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어. 에디는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걸 느꼈다. 그래? 그녀가 고개 끄덕이자 에디는 씩 웃어 보였다. 저녁 내내 목에 걸렸던 말인데 하지 않아도 된다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마거릿을 꼭 안아주고 싶었다. 앞으로 평생 다른 누구도 이 순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다. 에디의 이마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한 방울. 에디는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봐, 화끈한 아저씨. 마거릿이 에디를 불렀다. 그녀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에디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마가릿이 힘주어 말했다.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새벽 1시 40분인데 찬우가 아직도 집에 안 와가지고 잠은 안 오지만 그래도 자야죠. 얘가 언제 올지 알겠어요. 어쨌든 엄마도 그러면 잘 계시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